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이탈리아 반도의 중부에 위치한 티베르 강 유역에는 작은 마을들이 점점 모여들어 하나의 새로운 문명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은 결코 평범한 마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화와 전설 그리고 역사로 엮인 웅장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건국 이야기는 트로이 전쟁에서 시작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트로이의 영웅 아이네아스는 전쟁의 폐허를 뒤로하고 이탈리아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라틴족의 땅에 정착하며 로마의 선조가 되었죠. 시간이 흐르고 그의 후손인 레아 실비아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강제로 베스타의 여사제가 되어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신 마르스와의 만남으로 쌍둥이 형제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태어나게 됩니다. 쌍둥이는 운명의 장난으로 부모에게 버려졌지만 한 암늑대가 그들을 구해냈습니다. 그 후 두 형제는 성장하며 자신들의 정체를 알게 되고 조부를 도와 왕위를 되찾았습니다. 그 후 그들은 티베르 강 유역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도시의 이름과 권력을 두고 형제는 갈등을 빚습니다. 결국 로물루스가 형제를 죽이고 도시의 이름을 로마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기원전 753년 로마는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화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로마가 에트루리아, 라틴족, 사빈족의 영향 아래 발전한 도시국가였음을 밝혔습니다. 로마의 초기에는 왕이 도시를 통치했습니다. 로마의 초대 왕 로물루스는 초기 군사 제도를 마련하고 부족 간 동맹을 형성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로마의 초기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평화로운 리더였던 두 번째 왕 누마 폼필리우스는 종교 제도를 확립하고 로마의 신전을 건설하며 국가의 영적 기초를 닦았습니다. 여섯 번째 왕인 세르비우스는 시민 계급을 재편하고 군사 제도를 개혁하여 로마의 내부 구조를 현대화했습니다. 로마는 초기부터 귀족과 평민으로 나뉜 사회 구조를 가졌습니다. 왕은 귀족회의 즉 원로원의 자문을 받으며 국가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이 체제는 점차 변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 변화는 마지막 왕 폭군 타르퀴니우스 슈페르부스 시대에 반란이 일어나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타르퀴니우스 슈페르부스는 권력을 사유화하고 시민들을 억압하며 원로원과의 관계마저 파괴한 왕으로, 특히 그의 아들 섹스투스 타르퀴니우스의 만행은 로마 시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브루투스와 같은 지도자들은 결코 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맹세와 함께 타르퀴니우스를 몰아냈고 기원전 509년 로마는 왕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로마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로마는 이제 두 명의 집정관이 통치하는 공화정 체제로 들어섰습니다. 이들은 원로원의 지지를 받아 통치하며 권력을 나누어 견제했습니다. 공화정 초기 로마는 계급 간 갈등과 주변 부족의 위협 속에서 성장해야 했습니다. 원로원은 군사, 외교, 재정 등 모든 중요한 사안을 다루었고 로마 정치의 실질적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원로원이 모든 권력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로마 공화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집정관 제도였습니다. 매년 선출되는 두 명의 집정관은 국가의 최고 권력자로 행정과 군사적 권한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집정관은 서로의 권력을 견제하며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왕정의 독재적 권력 구조를 피할 수 있었죠. 하지만 공화정 초기 로마는 귀족과 평민 간의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귀족들은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자원을 독점했으며 평민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평민들의 투쟁 결과 로마는 기원전 450년에 최초의 성문법인 12표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법의 내용과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귀족들이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12표법은 평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지만 여전히 귀족의 권력은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평민들은 정치적 대변자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이를 위해 호민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호민관은 원로원에서 평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귀족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호민관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평민의 권리를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로마 공화정은 점진적으로 더 균형 잡힌 체제를 형성해 갔습니다. 로마 공화정의 성립은 왕정의 종말에서 시작된 혁신적 변화였습니다. 원로원과 집정관 그리고 평민과 귀족 간의 갈등과 타협은 로마 정치의 토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앞으로 로마가 세계적인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공화정은 단순한 정치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갈등 속에서 타협을 이루어낸 인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여줍니다. 로마는 초기 성장 단계에서 주변의 라틴 도시들과 동맹을 맺어 서로의 방어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라틴족이 에트루리아나 기타 외부 세력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동맹은 상호방어 조약의 형태를 띠었으며
전쟁 시 병력을 공유하고 전리품을 분배하는 구조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점차적인 세력 확장은 라틴족 내부의 긴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원전 340년 로마와 라틴족의 동맹은 깨지고 대규모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라틴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로마는 전쟁에서 전술적 우위를 보였으며 특히 로마군의 철저한 훈련과 조직은 라틴족 연합군을 압도했습니다. 결국 라틴 전쟁의 결과로 로마는 승리하였으며 라틴 도시 국가들의 독립을 끝내고 그들을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두게 되었습니다. 라틴 전쟁 이후 로마는 동맹을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했습니다. 라틴 도시들은 이제 로마와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로마에 의존하는 구조로 변화했습니다. 로마는 정복한 지역과 단순히 병합하는 대신 동맹을 맺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로마는 동맹 시스템을 통해 막대한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다른 도시 국가들과 비교할 때 엄청난 군사적 우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로마의 동맹군은 로마군의 훈련과 전술을 배워 점점 강력해졌고 로마는 이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초기 로마군은 라틴족과의 전쟁을 통해 실질적인 전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군대는 군단이라는 체제로 운영되었으며 이 체제는 유연성과 강한 조직력을 자랑했습니다. 군단은 보병, 기병, 그리고 지원부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각 유닛은 서로 협력하며 치열한 전투에서도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로마의 군사 전략은 방어적 공세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적의 공격에 대해 강력히 방어한 뒤 점진적으로 적의 영토를 정복하며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로마군은 각 지역의 요새와 도로를 건설해 군사적, 경제적 지배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로마가 장기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 로마와 카르타고는 지중해 세 개의 패권을 놓고 대립했습니다. 카르타고는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서지중해를 지배하던 강력한 해상 제국이었고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의 강력한 육상 세력이었습니다. 카르타고는 해상 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로마는 동맹 시스템과 군사력을 통해 육상에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며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포에니 전쟁의 발단은 시칠리아 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와 카르타고 모두 시칠리아를 차지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면서 갈등은 전면전으로 번졌습니다. 로마는 처음으로 대규모 해군을 건설하며 카르타고와의 해상 전투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카르타고는 이미 숙련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어 로마의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카르타고의 배를 포획하여 이를 본떠 새로운 함대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코르부스라는 독창적인 장치를 도입해 해상 전투에서도 육상 전투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코르부스는 적의 배에 연결된 다리로 로마 병사들이 상대 함선으로 건너가 백병전을 벌이도록 도왔습니다. 이 전략은 해상에서 카르타고의 우위를 상쇄하고 로마의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제1차 포에니 전쟁은 로마와 카르타고가 23년 동안 시칠리아와 지중해의 패권을 두고 벌인 긴 전쟁이었습니다. 기원전 241년 아에가테스 해전에서 로마는 카르타고 함대를 철저히 격파하며 전쟁의 끝을 알렸습니다. 카르타고는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급하고 시칠리아를 로마에 넘기며 패배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제2차 포에니 전쟁은 카르타고의 뛰어난 장군 한니발 바르카의 등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로마를 굴복시키기 위해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 본토를 공격하는 대담한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병력의 상당수를 잃었지만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원전 216년 칸나의 전투에서 한니발은 적은 병력으로 로마군을 포위해 섬멸하는 기적같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로마는 7만 명 이상의 병력을 잃으며 사상 초유의 참패를 경험했습니다. 이 승리는 한니발의 천재성을 증명했지만 그는 로마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향방을 뒤바꾸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한니발에 맞서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젊고 유능한 장군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카르타고 본토를 공격하여 전쟁의 주도권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스키피오는 북아프리카에서 카르타고의 동맹 세력을 무너뜨리며 한니발을 본토로 불러들였습니다. 기원전 202년 자마 평원에서 로마군과 카르타고군은 마지막으로 맞붙었습니다. 스키피오는 한니발의 주력 코끼리 부대를 무력화하고 로마의 기병을 활용해 카르타고군을 포위했습니다. 로마군은 한니발의 코끼리 부대를 교란하며 승리를 확정지었고 로마의 젊은 장군 스키피오는 카르타고의 노련한 명장 한니발을 압도하며 지중해 서부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며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카르타고는 멸망까지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는 언제든지 부활할 수도 있는 카르타고를 여전히 견제하고 있는 상태로 전쟁이 종료되었습니다. 제3차 포에니 전쟁은 로마가 지중해 서부의 패권을 확고히 하면서도 카르타고의 잠재적인 부활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 중반 카르타고는 제2차 포에니 전쟁 이후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완납하며 경제적 재건에 성공했지만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카르타고는 상업과 농업을 중심으로 다시 번영하기 시작했지만 로마는 이 부활을 경계했습니다. 특히 카르타고가 이웃 누미디아와 갈등을 빚으며 군사활동을 재개하자 로마는 이를 구실 삼아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로마 원로원의 일부 정치인들은 카르타고를 완전히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토 장로는 매 연설을 카르타고는 반드시 파괴되어야 한다라는 말로 끝내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기원전 149년 로마는 카르타고가 로마의 동맹국인 누미디아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는 이유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로마군은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카르타고로 진격했습니다. 처음에 로마는 카르타고의 항복을 요구했고 카르타고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카르타고는 무기를 모두 내놓고 항복했지만 로마는 그들에게 도시를 포기하고 내륙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로마의 요구는 카르타고 시민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결국 카르타고는 이를 거부하며 도시 방어를 위해 로마군에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군은 도시를 완전히 포위하며 3년간 카르타고를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이 기간 동안 카르타고 시민들은 극심한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며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카르타고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시민들은 심지어 자신의 집을 부수어 무기를 만들고 방어선을 강화하며 로마군에 맞섰습니다. 기원전 146년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가 로마군의 지휘를 맡으며 전쟁의 최종 단계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포위망을 더욱 강화하고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로마군은 결국 카르타고 성벽을 돌파하고 도시로 진격했습니다. 카르타고 시민들은 최후까지 저항했지만 로마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로마군은 카르타고를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도시의 모든 건물은 불타고 살아남은 시민들은 학살당하거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50만 명 이상의 시민 중 대부분이 희생되었습니다. 스키피오는 도시의 폐허를 보며 이것이 언젠가 로마의 운명이 될지도 모른다며 한탄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카르타고의 멸망이 단순한 승리 이상의 역사적 교훈을 남겼음을 보여줍니다. 카르타고의 멸망으로 로마는 서지중해의 절대적인 패권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은 로마의 속주로 편입되었으며 로마는 이 지역을 통해 더 큰 경제적, 군사적 이점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대한 로마 공화정도 기원전 1세기에 접어들며 내외부의 압박 속에서 점차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급격한 영토 확장과 군사적 성공은 로마를 강대국으로 만들었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공화정의 위기는 경제적 불평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규모 전쟁 이후 로마의 농민 계층은 토지를 잃고 도시로 몰려들었으며 이는 로마 사회의 심각한 불안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이들이 바로 그라쿠스 형제였습니다.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는 무너진 농민 계층을 재건하기 위해 농지법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귀족들이 불법적으로 점유한 국유지를 몰수해 무토지 농민들에게 분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귀족 계층은 이를 자신들의 특권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티베리우스는 원로원의 반발과 정치적 음모 속에서 암살당했습니다. 10년 후 그의 동생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형의 뜻을 이어받아 더 과감한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곡물 가격 안정화, 속주민 권리 확대, 그리고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이우스의 개혁 역시 귀족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그는 지지자들과 함께 정치적 탄압에 의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라쿠스 형제의 죽음은 로마 공화정이 정치적 타협 대신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라쿠스 형제 이후 로마는 내부적 불안과 외부적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군사 지도자로 떠오른 인물이 바로 가이우스 마리우스였습니다. 그는 군사 개혁을 통해 무산 계급을 군대에 편입하며 군사력을 강화했지만 이로 인해 군대가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마리우스와 술라는 군사적 업적과 정치적 영향력을 두고 끊임없이 경쟁했습니다. 이들의 대립은 결국 로마를 내전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기원전 88년 술라는 사상 최초로 로마군을 이끌고 로마 시내로 진격하며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원로원의 권한을 복원한다는 명목으로 정적을 숙청하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기원전 87년 권력을 잡은 술라는 동부 전쟁을 위해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이 시기 마리우스는 추방에서 돌아와 다시 권력을 잡았고 자신을 배신한 귀족들과 술라의 지지자들에게 복수를 감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로마 시민들에게 공포를 안겨주는 대규모 처형을 감행했습니다. 복귀한 마리우스는 키나와 함께 집정관직을 차지하며 권력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마리우스는 기원전 86년 초 집정관에 재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술라는 마리우스가 사망한 후 로마로 돌아와 다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술라는 자신의 적들에게 보복하며 마리우스 지지자들을 대거 숙청했습니다. 술라는 독재관으로 선언하며 자신의 권력을 절대화했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일생 동안 대규모 숙청과 개혁을 통해 원로원의 권위를 강화하려 했지만 이는 공화정의 본질을 더욱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술라는 권력을 내려놓고 은퇴했지만 그 행위는 로마 정치의 군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전례를 남겼습니다. 이후 로마 공화정은 점점 더 독재와 내전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카이사르의 등장, 로마의 변화와 새로운 지도자의 부상.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 공화정 말기의 혼란 속에서 등장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가이자 군사 지도자 중 한 명입니다. 그의 경력은 로마 공화정 체제의 약점을 드러내며 황제 제도로의 이행을 예고했습니다. 카이사르는 기원전 60년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와 함께 제1차 삼두정치를 결성하여 권력을 나눴습니다. 삼두정치는 카이사르에게 갈리아 속주 총독의 지위를 부여해 군사력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기원전 58년부터 기원전 50년까지 진행된 갈리아 원정은 카이사르의 군사적 능력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카이사르는 갈리아 부족들 간의 분열을 이용하여 차례로 제압했습니다. 대표적인 전투는 알레시아 전투로 갈리아의 지도자 베르킨게토릭스를 패배시키고 로마의 지배를 확립했습니다. 카이사르는 갈리아를 로마 제국의 일부로 만들며 막대한 부와 군사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카이사르는 갈리아 원정에서 얻은 부를 통해 로마 정치에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했습니다. 그의 군사적 성공은 원로원의 견제를 불러일으켰고 이는 곧 폼페이우스와의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원전 49년 카이사르는 원로원의 명령에 불복하고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이는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그의 유명한 말과 함께 내전을 촉발시켰습니다. 폼페이우스와 그의 지지자들은 카이사르와의 대결을 피해 그리스로 도주했지만 카이사르는 신속히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파르살루스 전투에서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를 패배시켰고 폼페이우스는 이집트로 도망쳤지만 결국 암살당했습니다. 폼페이우스를 물리친 후 카이사르는 로마로 돌아와 종신 독재관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행정과 법률을 개혁하고 여러 속주의 로마 시민권을 확대하며 국가의 통합을 도모했습니다. 달력개혁과 같은 문화적 업적도 남겼습니다. 카이사르의 권력 집중은 전통적 공화정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원로원 의원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3월에 이드의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포함한 음모자들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카이사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쇼츠로 영상이 있으니 참고 부탁바랍니다. 암살자들은 카이사르의 죽음으로 공화정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카이사르의 암살은 후계자들 간의 권력 투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양자이자 후계자로 지목되었습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의 동맹과 갈등 속에서 결국 옥타비아누스는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며 로마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공화정의 종말과 로마 제국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아우구스투스가 기원전 27년에 황제로 즉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공화정 말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한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며 그의 통치는 팍스 로마나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를 패배시킨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유일한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27년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으며 로마의 초대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그는 프린캡스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공화정의 형식을 유지하려 했지만 사실상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중앙정부를 강화하고 제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원로원을 존중하면서도 황제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또 그는 상비군 체제를 도입하고 군단을 재편하여 로마의 국경을 안정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제국 통치를 위해 로마 시민권을 확대하여 속주민들의 충성을 확보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통치는 200년 동안 지속된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 시대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북부와 서부 쪽으로 갈리아, 히스파니아, 게르마니아 지역에서 영토를 확장했고 동부 쪽으로는 파르티아와 외교적 관계를 구축하며 동부 국경을 안정화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 양아들 티베리우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티베리우스, 나는 제국의 기초를 닦았다. 이제 너의 몫은 이를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황제가 된 티베리우스는 원로원의 갈등과 로마의 정치적 긴장 속에서 은둔합니다. 그는 로마를 부관 세아누스에게 맡겼고 세아누스는 권력을 남용하며 로마를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세아누스의 야망은 그의 몰락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이를 눈치채고 세아누스를 숙청합니다. 그러나 로마는 이미 어둠에 잠식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티베리우스는 기원 후 37년 카프리 섬에서 암살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티베리우스 사후 젊고 매력적인 칼리굴라는 로마 시민과 군대의 큰 기대 속에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즉위 초기에 관대하고 사면을 통한 대중적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칼리굴라는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이후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로마의 금고를 탕진하며 대규모 축제와 사치스러운 건축물을 짓거나 인키타투스라는 말을 집정관으로 임명하려는 시도 등 이상행동을 보였습니다. 기원 후 41년 결국 칼리굴라는 프라이토리아 경비대의 음모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그의 암살 이후 원로원은 공화정 복원을 논의했으나 프라이토리아 경비대는 클라우디우스라는 자를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칼리굴라 암살 직후 프라이토리아 경비대에 의해 의도치 않게 황제의 자리에 오른 클라우디우스는 원래 정치적으로 무시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클라우디우스는 갑자기 추대된 황제의 자리에서 유능한 제국 운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기원 후 43년 브리타니아를 정복하여 로마의 영토를 북쪽으로 확장하였고 항구, 도로, 수도교 등 공공시설을 대대적으로 건설해 인프라를 확장하였습니다. 기원 후 54년 클라우디우스는 아들을 황제의 자리에 앉히고 싶어하는 아내 아그리피나에게 독살되었습니다. 기원 후 54년 아그리피나에게 지지를 받은 그의 아들 네로가 황제에 즉위하게 됩니다. 네로는 초기 통치 시기에는 명망 있는 조언자 세네카와 브라스의 지도 아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치를 펼쳤습니다. 네로는 시, 음악, 연극 등을 사랑했고 종종 직접 공연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네로의 성격은 점점 변했습니다. 특히 권력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은 그의 통치를 점점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아그리피나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 하자 결국 네로는 59년에 어머니를 살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 사건은 그의 폭군적 면모가 세상에 드러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인 64년 로마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당시 로마 시내의 3분의 2가 불에 타버렸는데 네로가 이 화재를 방관하거나 심지어 일부러 불을 지른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실제로 네로는 불길이 지나간 자리에 자신의 궁전을 세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 네로는 급진적으로 로마에 늘어나는 기독교 공동체를 희생양으로 삼아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합니다. 이는 로마 역사상 최초의 체계적인 기독교 박해로 기록됩니다. 이후 네로의 말년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황제를 중심으로 한 귀족 간의 반목, 군부의 불만, 그리고 네로의 사치와 무절제한 생활은 그의 권력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결국 기원 후 68년 갈리아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원로원과 군대가 네로를 폐위시키려 하자 그는 결국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가문은 멸망했고 로마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네로 사후 권력의 공백 상태에서 로마는 내전 상태에 빠집니다. 68년부터 69년까지 한 해 동안 무려 4명의 황제가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이 시기를 사흥제의 해라고 부르는데 이는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베스파시아누스를 말합니다. 먼저 갈바가 황제가 되었으나 그는 곧 군사력과 민심을 잃어 반란에 의해 폐위되고 오토가 황제가 됩니다. 오토도 비텔리우스라는 강력한 군사 지도자에게 패배하며 죽음을 맞이하고 비텔리우스가 황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 역시 동부 군단의 지지를 받는 베스파시아누스와의 내전에 패배하고 맙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서기 69년에 황제가 되어 플라비우스 왕조를 창건합니다. 그는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 정책으로 로마를 다시 안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베스파시아누스는 유대 반란을 진압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의 아들 티투스가 이 유대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의 통치 기간 동안 로마는 다시 질서와 평화를 되찾았고 그가 건립하기 시작한 콜로세움은 그의 아들 티투스 시기에 완공되어 로마 시민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79년 베스파시아누스가 죽자 그의 아들 티투스가 황위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임 기간 동안 로마는 두 가지 큰 재난을 겪었습니다. 첫째는 79년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둘째는 80년대에 로마 대화재가 다시 발생해 많은 지역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티투스는 재난 복구에 신속히 대응하며 시민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81년에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로마 시민들은 그를 이상적인 황제로 기억했습니다. 81년 티투스의 동생 도미티아누스가 뒤를 이었으나 그의 통치는 전임자들과 달리 독재적이고 폭력적이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원로원과 귀족들과 갈등을 빚었고 비밀경찰을 동원해 반대파를 탄압했습니다. 그는 경제개혁과 군사력 강화에 힘썼지만 지나친 권력 집중과 불안정한 정치 때문에 점점 불신을 받았습니다.
그의 통치 말기에는 암살 음모와 쿠데타가 이어졌고 결국 96년에는 가까운 측근에 의해 암살당하며 플라비우스 왕조는 끝을 맞았습니다. 도미티아누스 암살 후 원로원은 네르바를 황제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고령의 황제였지만 온건한 성품과 개혁 의지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네르바는 폭정을 멈추고 토지를 재분배하는 등 민중을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뒤를 군인 출신이자 뛰어난 행정가인 트라야누스에게 물려주면서 양자 입양을 통해 안정적인 황위 계승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이후 오연제 시대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후 98년 네르바의 양자인 트라야누스는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트라야누스는 역대 로마 황제 중에서도 가장 군사적 성공과 경제적 번영을 이룬 황제입니다. 그는 대대적인 군사 원정을 통해 다키아를 정복했고 이를 통해 엄청난 금은과 노예를 로마로 들여왔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98년부터 117년까지는 로마 제국이 가장 넓은 영토를 자랑하며 팍스 로마나가 절정을 이룬 시기였습니다. 117년 트라야누스가 사망하자 양자로 입양된 하드리아누스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팍스 로마나를 유지하면서 국경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확장보다는 방어에 초점을 맞추어 브리튼 섬 북부에 하드리아누스 성벽을 세워 외적 침입을 막았습니다. 하드리아누스는 로마 문화와 건축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아테네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공공건축물을 세우고 로마 전역에 걸쳐 문화적 통합과 예술 진흥을 도모했습니다. 그의 치세는 제국의 내실을 다지는 시기로 평가받습니다. 하드리아누스 사후 양자로 입양된 안토니누스 피우스는 평화로운 치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별다른 군사적 갈등 없이 내정을 안정시켰고 법과 행정 체계 개혁에 힘썼습니다. 이 시기는 로마 제국이 외부 침입에 비교적 안전했으며 경제적 번영과 문화적 성장이 지속된 황금기로 불립니다. 161년 안토니누스 피우스가 죽고 그 양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스토아 철학에 심취한 철학자 왕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쓴 명상록은 오늘날까지도 철학적 고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기간은 평화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북쪽 국경에서는 게르만 부족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대규모 전염병인 안토니누스 역병이 제국을 강타해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군사 지휘관으로서 제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으나 180년 전쟁 중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오연제 시대에 막을 내렸습니다. 오연제 시대가 끝나자마자 새로운 황제가 즉위한 180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아들 콤모두스는 아버지와는 달리 폭군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자신을 헤라클레스 신격화하며 검투사 경기에도 직접 참가하는 등 황제다운 위엄보다는 사치와 무질서를 보였습니다. 콤모두스는 군대와 귀족의 지지를 잃었고 내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국 192년에 암살되면서 로마는 다시 대혼란기에 접어듭니다. 콤모두스의 사망은 황위 계승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다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원로원은 펄티낙스를 황제로 옹립했으나 그의 개혁 정책이 군대와 충돌하며 재위 3개월 만에 암살당했습니다. 그 후 로마 황제 자리가 경매에 붙여지는 비극적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디디우스 율리아누스가 황제 자리를 사들였으나 그의 통치는 시민과 군대 모두에게 외면당했습니다. 결국 율리아누스는 193년 처형되었고 이로 인해 제국은 내전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내전 끝에 septimius 세베루스가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그는 군사 기반의 강력한 통치로 혼란을 진압했고 군대를 강화하여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또한 법률 개혁과 행정 구조 강화를 통해 제국의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지나치게 군사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는 군인들의 급여를 크게 인상했으며 이는 국고에 막대한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는 211년 브리튼에서 병으로 사망하며 두 아들 카라칼라와 게타에게 황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카라칼라와 게타는 공동 황제로 통치했으나 하늘 아래 두 명의 황제는 있을 수 없는 법. 시간이 지날수록 두 형제의 갈등은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212년 카라칼라는 게타를 암살하고 단독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제국 내 모든 자유민에게 부여하는 안토니누스 칙령을 발표했는데 이는 세금 수입을 늘리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결국 카라칼라는 217년 원정중 병사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세베루스 왕조는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더니 235년 알렉산데르 세베루스 황제가 암살당하면서 세베루스 왕조가 끝났습니다. 이후 약 50년간 로마는 군인 황제 시대로 불리는 혼란기에 들어섰습니다. 이 시기에는 26명의 황제가 차례로 즉위했으며 대부분은 군대에 의해 선출되거나 퇴위당했습니다. 제국은 외적과 내적 위기를 동시에 겪었습니다. 게르만족과 사산족 페르시아가 제국의 국경을 위협했으며 내전과 반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대규모 전염병과 경제 위기가 제국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국경을 침범하는 사산조 페르시아와 전쟁을 벌이다가 발레리아누스 황제가 260년에 포로로 잡혀 페르시아에서 사망하자 로마 제국은 회복하기 힘든 제국의 권위에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284년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군대의 지지를 받아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그는 제국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혁 중 하나는 사두정치 체제의 도입이었습니다. 제국을 동서로 나누고 각각 한 명의 정제와 부제가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체제는 제국의 방대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는 또한 경제와 세금 제도를 개혁하고 디오클레티아누스 칙령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통제 정책은 불만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전통적인 로마 신앙을 강화하고자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을 체포하고 성서를 불태우는 등 강압적인 정책을 펼쳤으나 기독교의 확산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306년 콘스탄티누스가 황제로 즉위한 뒤 312년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막센티우스를 격파하며 제국의 통치권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 전투 전날 그는 하늘에 나타난 십자가와 함께 이 징표로 승리하라라는 환시를 받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그가 로마에서 탄압하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13년 그는 리키니우스와 함께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이 조치는 기독교가 박해받던 시기를 끝내고 로마 제국 내에서 중요한 종교로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325년에는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해 기독교의 교리를 통합하고 아리우스파와 정통파의 논쟁을 해결했습니다. 이는 기독교가 제국의 중심 사상으로 변하는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테오도시우스 대제는 380년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며 이교를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국을 동서로 나누고 자신의 두 아들에게 물려주었는데 이로 인해 동서로마 제국의 분열이 고착화되었습니다. 395년 테오도시우스 대제는 제국을 두 아들에게 분할 상속하며 서방은 호노리우스 황제가 동방은 아르카디우스 황제가 통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방의 황권은 사실상 강력한 장군 스틸리코가 장악했습니다. 스틸리코는 고트족, 반달족, 프랑크족 등 게르만 부족의 침입을 막으며 서방을 안정시키려 노력했으나 408년 정적들에 의해 처형되며 서방의 방어 체계가 급격히 붕괴됩니다. 스틸리코의 죽음 이후 로마는 서고트족의 지도자 알라리크 1세에게 410년 약탈당했습니다. 이는 로마의 상징적 위험에 큰 타격을 주었고 이후 서방 제국은 게르만족의 계속되는 침입에 시달리게 됩니다. 반달족은 429년 북아프리카에 정착하여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강력한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455년 반달족은 로마를 약탈하며 서방 제국에 또 다른 충격을 안겼습니다. 476년 서로마의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는 게르만족 장군 오도아케르에 의해 폐위당했습니다. 이로써 서로마 제국은 공식적으로 멸망했고 서유럽은 중세 봉건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서로마 멸망 이후에도 1000년 가까이 존속하며 로마의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수도 콘스탄티노플은 로마 제국의 새 중심지로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두보 역할을 했습니다. 아르카디우스 황제는 동로마의 초대 황제로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이 시기는 주로 외적의 침입을 막고 내부 안정을 다지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틴 제국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서방 영토 일부를 재정복하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하여 로마법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성소피아 대성당을 건립하여 제국의 문화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7세기부터 이슬람 세력이 부상하며 비잔틴 제국은 시리아, 이집트 등 주요 영토를 상실했습니다. 그나마 강력한 군사 체계와 테마 제도를 통해 제국은 축소된 영토 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867년부터 1056년까지의 마케도니아 왕조 시기는 비잔틴 제국의 문화와 경제의 부흥기를 맞았습니다. 슬라브 지역으로의 기독교 전파와 함께 비잔틴 양식의 건축과 예술이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1204년 제4차 십자군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약탈했습니다. 이는 비잔틴 제국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으며 라틴 제국이 잠시 설립되기도 했습니다. 1261년 비잔틴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탈환했지만 이미 제국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15세기 들어 오스만 제국은 비잔틴 제국을 점차 압박하며 영토를 잠식했습니다. 마지막 황제 콘스탄티노스 11세 팔레올로고스는 끊임없이 오스만에 저항했지만 1453년 술탄 메흐메드 2세에 의해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자 비잔틴 제국은 멸망하였고 오랜 기간 유럽을 지배해오던 로마 역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800년 12월 25일 교황 레오 3세가 프랑크인의 왕 카를로스 대제를 로마의 황제로 즉위시키면서 476년 고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지 30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서유럽에서 로마의 칭호가 부활했었지만 나중에 입으로 다시 신성 로마 제국만을 위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